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이라고 하고요. 제가 가끔 강연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가장 가슴 떨리고 또 보람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의학 퀴즈 하나 풀어보세요. 자, 질병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국제질병분류표라고 있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질병은요, 보십시오. 12,420개 현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2,420개의 질병 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이 뭘까요? 감기일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감기 환자가 있어요? 감기는 의외로 흔한 병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 2주면 저절로 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몸에 갖고 다니는 질병 가운데 가장 흔한 병이 있다는 얘기죠. 기네스북에 뭐라고 등재되어 있을까요? 네, 치주염입니다. 잇몸 질환이죠. 여러분 입에서 냄새가 나고 피곤하면 입안이 헐고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 나오죠. 나이 들면 흔들리고 빠지잖아요. 이 잇몸 질환이 가장 흔합니다. 10명 가운데 7명꼴로 우리 입안에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치명적인 병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떤 병이 가장 치명적일까요? 암일까요? 암 가운데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이 무슨 암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췌장암이 가장 고치기 힘든 암 맞습니다. 모든 암 가운데서도 제일 예후가 불량한 암이 췌장암 맞지요. 그런데 이 췌장암도 사람들이 다 죽진 않습니다. 췌장암 환자를 1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4명꼴로. 이분들은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떼낸다라든지 해서 죽지 않고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96명은 돌아가시지만 4명은 삽니다. 그 무서운 췌장암도.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광견병이 정답이죠. 광견병이 뭐죠? 네, 미친 개에게 물리는 병이죠. 증세가 뭘까요? 증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수병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비쩍 말라서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증세가 나타난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학계 단 한 명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사망률 100%예요.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힘든 병, 무조건 죽는 병, 이게 바로 광견병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네, 가장 나쁜 병이 있다면 뭘까요? 최악의 질병,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이 심한 병을 말하고요. 가장 잔인하고 두렵고 가장 심각하게 우리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제가 볼 때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은 바로 오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제일 끔찍한 병입니다. 반신불수예요. 아니면 사지마비고요. 아니면 식물인간 뇌사예요. 한국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요. 심혈관 질환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풍이나 심장병을 말하는 거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잔인하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첫째, 이 심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암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암은 말기암이라도 환자가 바로 죽는 병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길어야 6개월이다 그랬잖아요. 요즘 말기암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요. 1년, 2년, 어떤 분들은 4년, 5년까지 제법 오래 연장을 시킵니다.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 움직이면서 자신의 생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이나 심장병, 심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이 심혈관 질환은요, 결과가 대단히 처참합니다. 반신불수예요. 아니면 사지마비고요. 아니면 식물인간 뇌사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통나무처럼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리고 몇 달 몇 년 기약 없이 누워있게 만들죠. 제일 끔찍한 게 뭐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만일 중풍심장병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시면 차라리 깨끗한데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열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요. 1년에 6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네. 5명 가운데 1명은 우리가 죽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풍 아니면 심장병으로 죽는데 이게 가장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이 있죠. 암이 1등이고요. 2등이 뇌졸중, 3등이 심장병 이렇게 돼요. 2등하고 3등이 바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심혈관 질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죠. 잠수정과 나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빌려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어느 날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머릿속에 뇌혈관이 터져요. 중풍이 옵니다. 자, 몸이 마비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우리 코 아래부터 마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죠.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없겠죠. 여러분 그게 사지마비예요. 사지마비만 해도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지마비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합니다. 튜브를 꽂아주고 주사기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비극이 있다면 이 코 위는 살아있는 거죠. 그게 제일 잔인한 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게 코 위로 살아있고 아래는 죽어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코 아래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나락에 빠져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왼쪽 눈꺼풀 하나예요.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 무려 20만 번이나 깜빡여서 작은 책을 하나 쓰잖아요.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잠수정과 나비. 만일 여러분 집안에 누가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이 사람을 간호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많은 분들이 대소변 치우는 걸 연상하죠. 아니에요. 대소변 치우는 거는요. 패드를 채워주거나 일회용 아니면 요관을 꽂아주거나 관장을 해주거나 하루 2-3번 해주면 되죠.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의학적 처치가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욕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제일 끔찍해요. 욕창이 뭔 줄 아세요? 몸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이런 바닥에 피부가 가만히 짓눌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2시간이 지나면 살이 썩어요.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요. 누군가 환자 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내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그리고 2시간 간격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리고 주물러줘야 돼요. 이걸 게을리하면 엉덩이나 등, 어깨 이렇게 바닥에 눌리는 부위에 나중에는 주먹만한 고름주머니가 뻥뻥 뚫리죠.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병이 중풍, 심장병, 심혈관 질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가 말이에요. 우리 동맥 속을 철서 이렇게 지나가요. 불필요하게 고혈당이 유지가 되면 염증이 잘 생기고요. 혈관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때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노란 기름이 여러분 혈관 안에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거나 막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혈관 속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의 뇌혈관 속을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무도 혈관 안에 이렇게 노란 기름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혈관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아니면 지저분하구나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혈압입니다.
혈압 아주 중요하죠. 혈압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자, 왜 혈압이 낮아야 될까요?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 고혈압이 나쁠까요? 반대로.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혈관이 어떻게 돼요? 잘 터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잘 터집니다. 또 하나가 있죠. 잘 막히기도 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중풍이나 심장병은요, 주로 혈관이 터지기보다 막혀서 생기는데 희한한 건요,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막히기도 해요. 이상하잖아요.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피가 우리 혈관 속을 빠르고 세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막히고 거침없이 잘 돌 것 같은데 왜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막히기까지 할까요? 이유가 뭐죠? 거꾸로 아닌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가 말이에요, 우리 동맥 속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요? 마치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듯이 그렇게 지나가요? 철썩 이렇게 지나가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요, 피는 우리 동맥의 내부를 꽉 채워가지고 마치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연속적으로 흐른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피는 불연속적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심장이 한번 박동할 때마다 한 뭉텅이 혈액이 여러분 동맥 내벽을 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혈압이 높을수록 세게 때리죠. 몇십 년 동안 여러분 혈관 내벽을 핥히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처들이 많이 쌓이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혈전, 혈관 부스러기가 여러분 혈압이 높을수록 여러분 목이나 팔, 다리, 동맥에서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뚝뚝 떨어져 나와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뇌, 여러분 심장 혈관을 틀어막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터지고 잘 막혀요. 무조건 낮게 유지합니다. 기준은요, 혈압이 두 가지 수치가 있잖아요. 수축결합은 140 미만, 이완결합은 90 미만, 그래야 정상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고혈압이에요. 근데 이 140에 90은 의사들에게나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혈압에 관한한 수 판정을 받으시려면 수축기는 120 미만, 동시에 이완기는 80 미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120과 8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혈압의 목표치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지표는요, 혈당입니다. 혈당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혈당 낮아야 되죠.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있잖아요. 뭐죠? 당뇨죠. 왜 당뇨가 몸에 나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혈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드신 음식을 위장에서 소화시켜서 탄수화물, 포도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독극물이나 유해 물질이 아니잖아요. 내 몸을 움직인 에너지원,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낮으면 좋고 높으면 나쁘다고 의사들이 말할까요? 보세요. 우리 몸에서 당분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혈관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관은 그냥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해요. 여러분 몸에서 당분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장기죠.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심장이죠. 여기에서 당분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저기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이 마구마구 쌓여 흘러넘치는데 이를 필요로 하는 말초의 장기들은 쫄쫄 굶주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당뇨예요. 우리 인체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톨게이트가 막히는 게 당뇨예요. 톨게이트가 꽉 막히면 도로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미어 터지잖아요. 정작 이 짐을 필요로 하는 집집마다 배달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뇨예요. 그러면 도로의 체증도 심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혈관도 몇십 년 불필요하게 고혈당이 유지가 되면 염증이 잘 생기고요. 그게 당뇨 합병증이에요. 결론적으로 피검사에서 여러분 혈당이 공복 혈당 수치가요 126을 넘어가면 안 돼요. 126 이상이면 당뇨 환자고요. 저거보다 낮아야 정상인데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100보다 낮아야 돼요. 여러분은 저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검사를 내서 공복 혈당 수치가 100보다 낮아야
혈당에 관한 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거북이가 심장이 1분에 6번 뛰어요. 아주 느리게 뛸 때는 2번밖에 안 뛰어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가만히 계실 때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느려야 돼요.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죠? 거북이죠. 거북이 동물원의 원장이 2대 3대씩 죽어나가도 혼자 거뜬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명이요 198년까지 확인이 돼요. 실제로 200년을 살아요. 거북이가 심장이 1분에 6번 뛰어요. 아주 느리게 뛸 때는 2번밖에 안 뛸 때도 있어요. 정말 천천히 뛰죠. 제일 빨리 죽는 동물은 뭐라고요? 쥐가 제일 빨리 죽어요? 네, 쥐는 1년밖에 못 살아요. 쥐 심장이 1분에 400에서 500번 뛴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장이 천천히 뛰어야 합니다. 대개 90회보다 빨리 뛰면 좀 이상한 거예요. 부정맥이 있거나 갑상선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죠. 정상이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수 판정을 받으시려면 분당 적어도 65회 미만으로 천천히 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가능하면 천천히 뛰는 게 내 혈관에 좋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표를 알려드립니다. 저게 뭐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HDL 콜레스테롤이죠. 네,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HDL이 있고 LDL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혈관 안에 나쁜 기름이 끼어 있잖아요. HDL은 이 혈관의 나쁜 기름 덩어리를 강제로 간으로 끌고 가서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따라서 저 HDL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이건 높아야 돼요. HDL은 단 1이라도 높은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기준은 40이에요. 이거보다 낮으면 비정상, 이거보다 높아야 정상.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 판정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60은 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피 검사를 해서 여러분의 HDL 콜레스테롤이 60을 넘기도록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복잡하죠?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혈압, 혈당, 맥박,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 4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신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받았던 신체 검사 결과지를 한번 꺼내 보세요. 잘 눈여겨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 수첩에 기록하시라는 얘기예요. 저 4가지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 성적표예요.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중요한 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은 수축기는 120 미만, 이완기는 80 미만이라야 됩니다. 공복 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되고요. 분당 맥박은 1분에 65회 미만으로 천천히 뛰어야 하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60을 넘겨야 돼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이 4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우리 인체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백가죽은 말이에요. 차라리 좀 두꺼워도 돼요. 얇은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 강연의 결론입니다.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혈압, 혈당, 맥박은 떨어뜨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죠? 어떻게 하면 내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먹는 걸 연상을 하죠. 아닙니다. 정답은 운동이 정답이에요. 운동을 해야만 신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개선이 돼요. 자, 운동은 종목보다 원칙을 지키세요. 세게 하지 마시고 길게 하십시오. 장시간이란 말은요, 최소한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15분 세게 달렸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강도란 말은요,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혼자 노래는 부르기 힘든, 그 정도로 숨이 차면 여러분 체력에 가장 적절한 운동량이에요. 절대로 과격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직업적인 운동 선수들이 오히려 빨리 죽습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혈관을 깨끗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저강도 방식이 권장이 되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리가 뻐근해지는,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고 또 굵어지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연구를 해도요, 오래 사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동년배에 비해 왕성한 하체 근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수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아도 다리의 근육이 잘 발달한 분은 합병증이 생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리가 굵으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요. 축하합니다. 좋은 거예요. 다리가 굵으면요,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할까?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밝혀져요. 첫째,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우리 인체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고 쓰고 남긴 잉여 칼로리를 말해요.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기름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혈관이나 뱃살에 막 끼잖아요. 그게 나중에 성인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태워 없애요? 여러분이 하체 근육 안에서 24시간 내내 대사를 시켜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잘 발달할수록 뭐예요? 혈관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체 근육은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배웠죠.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간에서 저장하는 것보다 두세 배나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여러분 오른쪽 왼쪽 이 허벅지 단일 근육 안에 저장해요. 훨씬 더 많은 양을 저장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밤새 일을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등산이나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이 하체 근육에 저장하고 있던 다량의 포도당을 몇 시간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요. 그게 뭘 합니까? 그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늘 피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흐느적거리고 졸려하고 기진맥진하고 다리가 부실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오늘 제가 뵈니까 방청객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따님, 우리 따님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나중에 우리 따님이 이제 곱게 잘 자라가지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우리 부모님이 어디를 유심히 보셔야 될까요? 허벅지가 굵은지 한번 체크하세요. 다리가 굵은 사람은 뭐예요? 혈관이 맑고 깨끗하고 오래 살고 매사에 정력적이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체 근육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 해볼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말해요. 여러분 여기 허벅지 살갗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잡히잖아요. 이게 두꺼우면 안 잡히고 얇으면 잘 잡히거든요. 어느 쪽이세요? 얇으세요? 두꺼우세요? 어느 쪽이 좋아요?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네? 얇아야 좋다는 얘기예요. 두꺼우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얇아야 돼요. 왜 얇아야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허벅지의 본질이 뭐예요? 근육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건 지방이죠. 비계살이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피하 지방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굵더라도 이 피하 지방이 두꺼워 굵은 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근육이 많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만지세요. 옆에 있는 분 만지지 마시고 자꾸 옆에 있는 것만 만지시네요. 백가죽도 한번 잡아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어때요?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두꺼우세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얇아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네? 두꺼운 게 차라리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예요. 우리 상식과 반대예요. 백가죽은 말이에요. 차라리 좀 두꺼워도 돼요. 얇은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의사들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복부 비만의 정체가 뭐예요? 성인병을 일으키는 복부 비만의 정체가 뭐예요? 무슨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요, 내장 지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을 잡고 있는 이 백가죽은 뭘까요? 그렇죠, 이건 피하 지방이에요. 이 피하 지방은 그냥 보기 흉할 뿐이지 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두꺼워도 돼요. 몸에 나쁜 건 백가죽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장 사이에 낀 노란 기름 있죠? 이게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똑같은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백가죽이 차라리 두꺼운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 상대적으로 내장 안에 기름량은 적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배가 좀 나와도 돼요. 대신 다리가 굵으면 돼요.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아주 유명한 의학 격언이 있어요. 인간의 생로병사는 한평생 상체와 하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여러분의 다리가 이 허리를 이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줄자로 재세요. 오른쪽 허벅지 제일 굵은 둘레, 오른쪽 종아리 제일 굵은 둘레 합친 길이가 나의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가야 정상이에요.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10살짜리 꼬마라 하더라도 이 아이의 혈관 안에 기름이 껴있고 노화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리가 허리를 이겨야 돼요. 그 차이가 다리의 합이 허리보다 적어도 15cm 이상 더 굵으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걷기를 포함한 많은 하체 운동을 통해서 무서운 뇌졸중과 심장병을 극복합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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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스님 말씀 듣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익한 소식 많이 들었고 몰랐던 것들 많이 알았고 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 저혈압은 안 좋다라든가 그런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